명청사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중국학회와 경희대 사학과 BK 글로컬 운명교류사 교육연구팀에서 공동 주최로 진행을 합니다. 총 4분의 발표자 선생님께서 한중 관계사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이자 명청사학회 현 회장님이신 정지호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의 정지호입니다. 개강이 거의 다 돼서 대단히 바쁘실 줄 아는데요.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연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명청사학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4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도 아주 학생 때 여러분과 같은 대학원생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학생 때 선생님 우리 신용철 선생님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신용철 선생님 따라서 명청사학회에 공부하러 다니던 기억이 어제 같기도 합니다. 명청사학회는 그 전신이 이제 명청사연구회로 시작됐는데요. 전 서울대 교수님이셨던 오공성 선생님의 제의로 1983년도 11월에 발족했다고 저희 홈페이지 연역에 실려 있습니다. 이후에 점점 초창기에는 아마 회원수가 한 50여 명 정도로 아주 조그만 소인수 모임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점점 동양사학회의 분과학회로서 그 중에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청사학회가 명청사의 시대사 분야로서 그래서 대단히 점점 이 규모가 커지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요.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회칙도 처음 정했고요. 그래서 명청사 연구회 때 당시에 초대 회장님, 1대 회장님이죠. 초대 회장님은 전 동국대 교수님이셨던 조영록 선생님이 맡아주셨고요. 그 이후에 오늘 신용철 선생님, 이후에 여러 선생님들이 최수자 선생님, 오금성 선생님, 박원호 선생님, 지금 들으면 예전 아주 원로의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 학회를 이끌으셨던 분들이 학회를 이끌어 주셨고요. 제가 쭉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한 18대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청사 연구회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9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학회로 명칭을 개칭을 해서 정식 학회로 발족이 되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동양사학회의 중추적인 분과학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도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89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신용철 선생님 따라서 당시에 고려대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말 한 대여섯 명 정도, 많을 때는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소인수 모임으로 격주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큰 규모로 명청사학회가 이렇게 성장하기에는 여러 여러 선생님들의 그러한 땀과 노력에 축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학회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명청사학회 40주년 기념 학예 연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중국학회 그리고 경희대 BK 사업단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 기회를 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기념 연투회가 잘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입니다.
명청사 학교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이 건물에 들어온 것도 제가 20년 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정년을 했는데, 이 문과대학에 들어왔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중인문학회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문제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중수교 31주년이 됐고, 우리 명청사는 40주년이 됐죠. 우리가 한중수교보다 9년 먼저 학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지호 교수가 그동안에 회고를 했지만은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신입생으로 그때 83년인가 84년에 들어온 정지호 학생이 지금 정지호 학회장으로 됐고, 우리 조정은 교수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년할 때 대학을 졸업했던 우리 조정은 교수가 또 지금 이 자리에 또 있습니다.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명청사 학회 또는 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지호 교수 회고를 했지만 그냥 집시처럼 장소도 없이 경희대 도서관에서도 했다가 고려대학에서도 했다가 동국대학에서도 했다가 여기저기 이제 그 장소 되는 대로 다녔는데, 그때는 전철도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교통편이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편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지금처럼 연구 회의라든지 하는 게 나오지 않았고, 대개 뭐를 했느냐 하면 번역을 했습니다. 가령 황정희의 명의대방록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었죠. 번역을 위주로 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도 한번 그 과거제도 문제 가지고 책을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팜플릿식으로 나오다가 그 뒤에 지금처럼 이제 아주 뻐젓한 우리가 학교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중심되었던 분들이 서울대학교의 오금성 교수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동국대학의 조영록 교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 고려대학의 박원호 교수, 그리고 중앙대학의 권중달 교수, 또 상명여대 김종박 교수, 이런 분들 우리가 함께 하던 분들인데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실 분들도 있고 또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대신 이 자리를 채우게 돼서 여러 가지로 감개가 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저도 중국학을 했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아날로그 시대에 이제 중국학을 한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점이 대단히 많죠. 그냥 우리 시대에는 사실 저는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서 1951년 1월 2월에는 전쟁 중에 중공군하고 한방에서 결혼하를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중공군은 그 항공호도 제대로 탈 수 없고 겨울에 텐트를 칠 능력이 없어서 대개 민가에 와서 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여러 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중국과의 직접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첫 번째 인연일 겁니다. 나중에 대학에 와서 중국학을 한다고 해도 그때 중국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공부하는 것은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1년에 유럽을 간다고 홍콩을 가는데 홍콩의 빌딩을 쳐다보니까 모주석 만세 봤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걸 누가 볼까봐 두리번두리번. 근데 반동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쳐다봤다가는 방공법에 걸리지 않나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일에 갔더니 그때 70년도 초반인데, 그때는 아직 그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가 서방의 세계와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2년에 키신저 외교로 해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함으로써 대미 관계라든지 대유럽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도 초반부터 유럽에도 중국 학생이 유학을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국 학생을 만나게 되고, 또 사실 유럽을 갔으면 그 유럽의 걸 공부할 것이지 뭐하러 거기까지 와서 중국을 하느냐고 주변 여러 사람들의 말과 비판도 받으면서 어떻게 중국학을 그대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회고를 하고 싶지만은, 사실상 놀랍게도 나는 유럽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마지막 시기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것은 불행하기도 하고 또는 다행하기도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66년에 일어나서 69년이 절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70년대 초반서부터 76년까지 그 시기는 특히 유교에 대한 비판, 공작 비판, 이런 것이 대단히 그 사상적으로 아주 활발했던 마지막 시기고, 그 시기를 사실상 유럽의 대학에서 유럽에 쏟아져오는, 홍수처럼 쏟아져오는 출판물을 보면서 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혼란하고 또 의외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대학에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거기서 쏟아져오는 중국 책자들을 보면서 간하자라는 걸 처음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대강 어린 잡아서 공부도 하면서 읽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거기까지 대체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제 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밖에 이지와 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얼마 동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이타고가 살았던 시기, 1527년부터 1602년까지 그 시기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인데, 그 다음에는 이타고 연구 논조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우선 제가 그동안 이타고에 대해서 쓴 저서 그리고 연구 논문 같은 거를 써본 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타고의 그 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타고라는 사람이 조선의 실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가 한 센텐스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명청사라고 하는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도 보았지만은 한일관계 명청사에 그 길을 묻다 하고 길을 넣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사상사이기 때문에 사상사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92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흥미롭게도 이것은 정확하게 1392년에 600년 후입니다. 그냥 조선 왕조가 건립돼서 명나라와의 관계가 수립되는 600년 후에 정확하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수립됩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남북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에는 다르지만,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한 시기부터, 물론 중국 대륙과의 관계입니다. 단절한 시기부터 1992년을 본다면 거의 100년 동안, 그 한 세기 동안의 단절된 시간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부터 92년까지입니다. 그냥 그 100년입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서 동병상련의 시기도 있었고, 또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적도 있었고, 그 뒤에는 또 다시 두 개의 중국으로서 복잡한 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친구에서 적으로 됐다가 적에서 다시 친구가 돼. 이것은 중국 사람의 표현, 중국 학자의 표현이 친구에서 적이 됐던 시기,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한중 관계는 기로에 서 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중 관계의 명청사에 묻다 하는 문제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그 학문적인 영역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발표의 문제를 아주 세부적이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이고 쉽게 회고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500년을 얘기할 때 대단히 사상적인 나라, 우리 현대를 따져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대단히 사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학자 오구라 지도는 뭐라고 썼냐 하면, 요즘에 나온 책에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상당히 여러 판 팔렸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또 한국의 철학 중에서 이와 기에, 우리가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와 기의 싸움이다. 물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우리가 특성을 꼬집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애국적 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자의 조선이죠. 조선의 주위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위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조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사상에 휘둘리느냐,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이런 문제, 현재는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의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따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교 문제는 우리가 개화기에 유명한 그 유교학자였던 현상윤 고대 총장 같은 분의 조선유 학사, 또는 작가이지만은 준원이 광수의 그 신생활론 같은 데서 조선은 유교로부터 시작해서 유교로 끝났다 하는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양명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 모릅니다. 자, 조선은 학문이다 하면 유교고, 유학이다 하면 그것은 정주학일 뿐이다. 정자와 주자의 정주학일 뿐이다. 그러면 이 정주학의 배단은 뭐냐? 가와 허의 투성이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양명학 연론에서 이제 주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설적으로 얘기해서 유학이라고 해두고, 물론 유학과 유교의 차이가 뭐냐? 이 문제도 또 있지만은 여기서 뭐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양 사람들은 콤푸시아니즘, 그래서 하면 유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콤푸시아니즘우스 하면 유교라고 합니다. 물론 막시즘 할 때는 막스교라고 하지 않고 막스 사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역시 주의나 사상이나 같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교로 한국이 대단히 사상적이고 유교적이다. 그 문제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가 몇 시간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끝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선시대의 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해서 정도전 정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종직, 김일손 쪽을 거쳐서 그 다음에 김영명현의 조광조 이쪽으로 해서 결국 퇴계 쪽으로 가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서 임진병자가 지난 뒤에 우리의 유학이 많은 피해단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숙명대청의 문제라든지 유학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고 가식화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17세기 대개 중반에서부터
우리가 19세기 전반 아마 그런 쪽이 되겠죠. 그냥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대개 거기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고 그 시기가 대단히 그 유학이 교조화되고 정식화되고 허구화됐다.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 문제를 제대로 개혁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실학으로 봅니다. 그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선에 실학할 때 특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학이 일어나는 것은 내부적인 동기가 있지만은 또 외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은 그때 유일한 우리와의 관계와였던 중국, 명청이죠, 역시. 그럼 명청에서 역시 실학사조가 우리한테 영향을, 그 명청에서 실학사조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봐서 명나라는 양명학이고 청나라의 고정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시기는 명나라에서 대개 명학 실학 사조사를 보는 것은 정덕에서부터 만력까지 1기, 만력에서부터 강희까지 2기, 강희에서 변전쟁까지를 이제 3기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명나라 정덕에서부터 말까지 우리가 청나라 초기에 이르는 그 시간에 이제 국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명나라 실학사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학, 당연히 실용적인 학문이고 가짜를 추방하고 실용을 하자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용적인 학자로서 중국 사람들은 여기 우리 정지호 선생이 그 석사학위 논문도 쓴 거지만은 양명학의 왕관 또는 뭐 하시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본초강목의 이시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타고라든지 그래도 황종이 뭐 고현무 이쪽으로 해서 영갈청 쪽까지 이제 쭉 해서 45명을 실학자로 이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타고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제 그 문제에 국한시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타고 상입니다. 그럼 이타고는 위인 중에 하나다. 그럼 동아시아의 상대 위인은 누구냐? 일본 사람으로서 또 국가와 이에야스. 그건 아마 일본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누구냐?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놀라웠게도 정치가나 군인이 아니라 사상가 이타고가 이제 뭐 그렇게 보든 안 보든 이제 그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실용적인 면에서 뛰어나지만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중국은 중국적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27년에 전주에서 났습니다. 전주는 타이완의 해안 건너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양의 학문을 하느라고 서양의 걸 배우느라고 열중해가지고 이웃을 너무 모릅니다. 전주가 어떤 도시냐? 아마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전주는 사실은 송대, 원대, 명대 이 중일까지 중국 최고의 항구입니다. 중국 최고의 항구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항구라고 이분 바투타나 마르코폴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척의 배가 정복해 있었고 그 당시 물론 상하이라든지 홍콩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외국인 거류지. 그 외국인 거류지였다는 것은 외국 사람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외국은 어디냐? 아랍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라면 지금도 정화가 해상원정을 해서 떠났다고 하는 비가 있는 데가 있고 이슬람의 묘지들이 웅장하고 중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 청전사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사실 거기서 머지않은 무이산에서 주시도 난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장사도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27살에 과거 향시를 봐서 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세부터 벼슬을 시작하는데 하남성 교육, 그러니까 뭐 아주 하급 말직이죠. 그 다음에 남경국자금 박사, 북경국자금 박사, 그리고 예부원 씨랑 그 다음에 남경형무원이랑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운남성 요한에 가서 지부를 합니다. 그냥 군수 정도죠. 그래서 54세에 그만두고 양자각 장강유역을 유람하면서 친구 형네 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하죠. 그 경정향이라는 호부상서 집이냐 굉장히 부자니까 집을 하나 지어주고 애들 과거 공부를 가르쳐주라고. 그러다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움이 났냐? 과거 보라고 공부를 가르쳐주라고 하는데 과거는 안 가르쳐주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벼슬하는 것만 제일이냐?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서 결국 거기서 모 짓고 가서 이제 거기 호북성 마성 지구론이라는 절을 누가 하나 지어줘가지고 그 절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발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핵을 받을 때도 젊어서는 벼슬을 하더니 나이가 많아져가지고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 그러니 못된 놈 아니냐. 거기다가 공자의 시비를 근거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 거기다가 이사라든지 여불이라든지 이원 같은 사람을 재능이 투철한 사람을 진시황을 천고일제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부모 허락 없이 시집간 탕문군을 천하의 시집 제일 잘 가는 방법이라고 주대를 했다. 측정무를 가르쳐서 남편보다는 10배는 낫고 아들 중종보다는 1만 배나 낫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여자들을 제자로 글을 가르치고 같이 책을 쓰고 그랬으니 이런 세상에 천지개벽한 일이 어디 있느냐. 복생무민. 그래서 감히 어지러운 도를 주장해서 세상을 어디에뒀다 하는 적을 이제 탄핵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모순된 유교를 비판했고 유교를 공격했다고 해서 유교 반도라고 유교 반역자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서 모순점을 두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초상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유관입니다. 유자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면 유교를 반역했다고 한 사람이 유교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이 수염을 기릅니까? 중이 수염 기르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사람 생활. 근데 이 사람의 생활 자체가 그런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깎아서 중이도 했지만은 내가 진짜 유자다. 진짜 유학자다. 내가 유학의 책을 잘 읽고 잘 시행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유학. 그래서 내가 정말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덕을 쌓고 그래가지고 내 덕으로서 여기에다가 머리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탄핵을 받아 잡혀갔을 때도 뭐라고 그러냐. 심판관이 그냥 요즘으로 치면 뭐가 돼요. 검사가 선생 왜 이렇게 못된 책만 잔뜩 썼소? 76세부터 들려갔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육아에 어긋나는 일, 성인에 어긋나는 일 하나도 없어. 전부 성인을 위해서 했을 뿐이요. 자,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검사 말이 옳은 거냐? 이 사람 말이 옳은 거냐? 참 떡하죠. 유교를 배반했다고, 유교를 반역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최고의 유자라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대답은 결국 노자의 첫 귀절,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히 세상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요소미소구치 그 작년에 번역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정도를 걸은 이단. 모순이죠.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된 사람. 근데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역시 역사가들은 표현을 상당히 멋있게 잘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장을 쓰는 거하고 역사는 항상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사상이라고 하면 뭐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어떤 거냐. 우선은 공자와 경전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공자는 그 당시에 훌륭한 학자고 사상가일 수 있지만은 그거를 불멸에 우상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냥 장서라는 무려 68권의 역사책에 서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 책을 읽는 것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지만은 다만 공자의 시비를 시비의 표준으로만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도 요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거나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가만두겠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전도 그거 이럭저럭 만들어진 책으로 반은 거짓말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차니츠파 그러니까 옷 입고 밥 먹는 거 그게 진정한 윤리고 그거 빼놓으면 윤리라는 게 어디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성 문제로 아주 사실은 제일 박사하게 놓은 거는 여성 문제입니다. 여성관인데 그 여성 문제에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여자와 남자가 있다고 그러면 옳지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다는 게 무슨 덜 대먹은 소리고 세상에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다면 옳지만은 남자의 지혜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것도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부모 허락 없이 시집 갔다고 그래서 시집 천하의 시집 잘 가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우리들 세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여자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왜 그릇이 바깥에 내주면 깨진다는 비유도 했고 여자가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면 깨진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냥 격언이 아니라 상서라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국지색이 뭡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우면 그 정치가 성총을 어지럽혀서 그런다. 그 여자를 멸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주장도 하고 또 여자를 가리키고 또 거기서 책도 함께 쓰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래서 5.4운동 시기까지도 그 북경대학 조장한테 편지 쓰고 그런 사람 보면 그런 그 특천무후를 칭찬하고 특문구를 뽑히는 이런 거를 칭찬하는 놈들을 갖다 북경대학에다 잔뜩 놨다고 그 최원배 총장한테 비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 우리가 5.4운동 때는 1910년대 후반 아닙니까? 이제 그러냐 그때까지도 중국에서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상 우리가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사표리 일체다. 경전과 역사는 하나다. 그래서 사실 중국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지만은 역사라는 게 맨눈으로 볼 수 없으니 내가 책을 쓰는데 그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도 않으니 깊은 산속에다 감춰두다가 우리가 1100세 후에 이걸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한테 익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감출자자 장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책은 분서요. 태울분자 분서입니다. 내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요새 지식인이라는 놈들의 고지를 전부 후벼파기 때문에 그놈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읽고 나서 태워버려. 그래서 분서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탄핵을 받으면서 막 태워버렸어요. 태워도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분서라고 해도 태워지지도 않았고 장서라고 해도 감춰지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상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1602년에 죽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1598년에 정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가장 이타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인물은 허균입니다.
허균은 이타고와 34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허균이 1618년에 죽었고 이타고는 1602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다 제명해 죽질 않았죠. 거기서 세 위대한 인물을 이순신, 이타고, 그 다음에 허균 다 자기 명에 못 죽었어. 그냥 이타고는 붓으로 싸우다 죽었고, 이순신 장군은 칼로 싸우다 죽었고, 허균은 사회 계층과 싸우다가 결국은 처형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앙대학의 윤남환 교수나 연세대학의 이가원 교수가 처음에 굉장히 이타고에 관심을 가지면서 허균이 참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탐구를.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 근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이나 내용은 그렇게 맞는데, 윤남환 교수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가 이거 찾을 수가 없다고. 그게 이가원 선생은 아주, 이거는 이타고를 가르쳐서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명대 사상사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유교 반도 이타고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가원 교수는 유교 반도 허균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 관계 못 찾았어요. 그냥 반면 돌아갈 때까지 그분이 못 찾았는데 2000년대에 와서 허균의 그 사행 기록,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온 기록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면 이타고의 분서를 읽고, 이타고는 안 그리고 이시 분서를 읽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첫 규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책을 전부 태웠지만 돈은 태울 수가 없었구나. 아주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책을 태웠어도 그 사람 진리, 사상은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 그리고 저 불교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썼는데 이 세상은 그거 가지고 시끄러워. 그래 유교가 이게 그 불교 조선에서 왜 통합니까? 그런데 허균이 이타고처럼 그 불교에 너무나 들고 그러니까 아주 묘한 거죠. 그리고 허균의 생활에 보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생, 자기 무슨 누가 경조사 있을 때인데 그냥 기생집에 다녔다든지 그래가지고 기생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식어서 못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설도를 애도 한다고. 근데 설도라는 게 당나라 시대 유명한 기녀 시인인데 아마 그 노래 사인당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 나오는 게 우리가 유행가로도 불려주고 그랬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허균은 홍길동전을 쓴 것은 사실상 수호전에서 그 동기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수호전은 잘 알죠. 근데 사실은 수호전과 삼국지가 이타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역사보다도 그 문화,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철학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중국 문학에서 하지만은 역사에서는 이타고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철학이나 그런 데서 학위도 나오고 문학에서는 특히 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그 허균과 동시에 우리나라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지공유서를 쓴 이수광이 이제 이타고식의 그 동심설에 입각한 문장을 그러니까 대단히 대중적으로 써라 하는 그런 공안파의 성령서를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가면 조금 시간을 뒤로 해서 가서는 열한박지원. 이제 보면 우리가 양반전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광문자전이라든지 그런 거 상당히 아주 독설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적이고. 그래서 양반전 보면 양반을 없애는 방법은 양반을 많이 만들어내면 양반이 없어집니다. 바로 멋있는 얘기. 허생전에서 훈련대장 이완과 그 대담하는 거 보세요. 중국 그 당시 북벌 이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을 당시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국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중국 군영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중국에 유명한 장군이 누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대신들의 부인을 청나라에 보내서 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쪽 소식을 전해오라고 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럼 지금 창고에 있는 쌀을 다 내보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봐? 못합니다. 이놈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무슨 북벌이야? 그러고 칼 없이 그러니까 이완이가 도망가 버렸다고. 그 호생전에 우리가 그 덩어리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학에 대가구 집대성했다고 그러는 정다산. 정다산은 허균처럼 그렇게 탁월을 따르고 또는 뭐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논어 같은 경전을 번역할 때 주시의 송약의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고 이타고의 사서평을 많이 이제 참여했다. 사서평이라고 볼 때 여러분이 느낄 게 있습니다. 사서를 어떻게 평을 합니까? 감히. 사서는 주해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책을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운 책인데 평이라고 했거든요. 사서평.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내려가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근대에 가까워지는 영재 이건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건창, 이건성 해서 그 강학파의 유명한 그 양명학자들이죠. 그리고 이분은 아주 특히 사상적으로 대단히 그 애국적이고 그냥 매천 황향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쪽으로 가면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유명한 위당정인도라든지 연세대학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근대 사상의 그 맥이죠. 강학파의 맥인데 그분은 28수 나주는 이타고로 참여한다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타고에 대해서 직접 가장 길게 쓴 글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있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아까 그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삼국지 그리고 수호전 100회권, 200회권은 아주 이타고본이 유명합니다. 그 이문여 삼국지 보니까 이타고본을 썼다. 그리고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수호전이나 삼국지 읽을 때 그 그림이 멋있죠, 사파가. 우리가 뭐 수염이 맥자에다가 뭐 장파쌍으로 청룡도를 하고 그러는 것들, 그 사파를 넣은 게 이타고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아주 잘 쓰기 때문에 중국의 백과사전 문헌에 보면 그의 서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을 비판했는데 유학 중에서 가장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한 것은 주희입니다. 성리학파. 성리학. 정주학이죠. 그래서 이제 주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학술적인 논리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살던 송나라는 왜 그 모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깜빡깜빡했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경계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타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타고가 주장한 것 중에서 그 인물을 평가하는데 그 전에부터 위대하다고 한 사람들은 내리깎고 형편없는 사람은 지켜올리고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초에 그 기운이 쓴 사고전서 종목에서는 이타고는 천고상전의 시비선왕의 표준을 뒤엎지 않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 다 검사 목록에 다녔는데 그러나 특히 이타고가 비판한 사람 중에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를 비판하는. 그 맹자를 비판하는 이유는 맹자는 공자의 학설을 이어서 그걸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맹자의 단점은 지빌해도다. 작은 집자, 한인자, 해로울 해자,
길도자.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잡아서 도를 망쳐. 그냥 그게 공자의 이론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다고. 그래서 망가졌다는 거죠. 그냥 공자의 이론도 있고 노자의 이론도 있고 그게 목가도 있고 뭐 불가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고집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상사를 망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그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상당히 경종도 되고 교훈도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상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요즘에 진영론이라든지 뭘 하면 그냥 무조건 이쪽은 뭐 이런 거 그냥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보면서 해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전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타고 개인의 문제보다도 중국 사상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희는 존천리 멸인욕 아닙니까? 그냥 천리를 존중하고 인욕을 죽여라. 그럼 양명학은 그게 아니라 지행합일이고 인욕을 살려라. 그럼 이 이타고 얘기도 인욕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인욕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냐? 이것이 문제죠. 예? 그 인욕이 지나칠 때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 같은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얘기가 말년에 가서 여성 문제가 복잡하다고 이제 딱 비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닌가 하고 이제 옹호를 해요. 근데 이타고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그게 도다. 그 유명한 스톤만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게 도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 너희보다는 내가 더 도가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절대선은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것은 양명하게 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는 문제하고도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양계점은 상당히 있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거하고 관계시 그건 뭐 특별한 관계 아니면 또 한 가지 요즘에 재미있는 걸 얘기를 보거든요. 고물기, 궁이지. 여기서 중국에 계신 분들 말이에요. 공자, 세은자, 몽기자, 궁이지 아니에요? 그럼 궁이지라는 게 강남에도 어디 중국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소흥에, 중국의 소흥에 가면 그게 노신 오기 때문에 고물기 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공자의 공자에다가 을자는 이로 해서 하나, 일. 그 다음에 기는 몽기자니까 개, 공일개, 그러면 공아무개, 공서방, 공근여석, 공자를 그렇게 이타고가 불렀어요. 10몇 살 때. 그런데 노신도 그걸 따라가지고 공을기라는 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하고. 근데 요새도 또 공을기가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한대요. 요즘에 어떻게 유행을 하느냐면 대학생이 취직이 안 되니까 꽁이치들이 꽁이치면 제리냐 그러니까 다 하방을 해라. 뭐 농촌으로 간다든지 옛날 문화대혁명처럼 그래서 꽁이치가 지금은 그냥 다른 이름으로 공부를 했다는 녀석들 이제 그런 쪽으로 된다고 그러고 그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장점도 있고 또 한계점도 있고 그렇습니다.